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최재천, 장하준, 최재붕, 홍기빈, 김누리, 김경일 총 6분의 석학과 우리가 시사대담이나 토론프로에서 아마 사회자로 많이 이름을 알리신 정관용 님이 지으셨습니다. 출판사는 인플루엔셜, 2020년 6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197쪽입니다. 이 책은 총 6분의 우리나라에서 현 시점에 가장 좀 인지도가 높고 유명하다 볼 수 있는 석학들과 정관용님의 인터뷰가 실린 대담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동물학, 경제학, 경영학, 기계공학, 문학, 심리학 같이 전공 분야는 다양하시지만 다루고 있는 공통된 주제는 바로 코로나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서술하는 스타일의 일반적인 책보다 대담 형식으로 화자의 말투가 좀 드러나서 그대로 좀 드러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좋고 유익한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겠죠. 또 분량이 많은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법 금방 읽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 최재천 교수님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옛날에 지금의 나는 없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죠. 어쩌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계산을 제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적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자연을 보존하는 게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갯벌을 개발하는 것보다 갯벌을 놔두면 정화 능력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더 경제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생태학자들은 그동안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줄기차게 부르짖었습니다. 환경경제학, 생태경제학이라는 분야까지 만들어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고갈이 불러올 경제 손실을 돈으로 환산해서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좀 벌었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사람은 사람대로 죽어나가고 경제는 또 경제대로 다 망가지고 있지 않나. 앞으로 이런 일을 3년에 한 번씩 겪어야 한다? 제 눈에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던 계산을 드디어 다른 사람들도 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3년에 한 번씩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는 못 살아남겠죠. 그렇죠. 진짜 자연을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계산을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할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이 생긴 겁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대재앙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이제 생태를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는 생태 중심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소비자는 그런 기업만 선택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생태적 전환만이 살 길이에요. 아주 모르는 사람과 함께는 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나뉜다는 말씀인가요?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절이 오면 누구와는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을 일상의 행동 패턴으로 지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의 삶의 패턴에 맞춰 경제 구조도 바뀌어야 하고요. 그렇죠. 앞으로 비대면 분야의 경제가 커지겠지요. 이미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좀 쓸데없는 접촉과 거품에 의한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군요. 이건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쓸데없는 접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연과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자원이 다 자연에서 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연과 좀 절제된 접촉을 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고서도 우리가 자연과 지나친 접촉을 하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음을 알아채지 못하면 저는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사피엔스 학명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우리 조금만 더 현명해집시다. 이번엔 장하준 교수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에 이미 금리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거품이 끼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돈을 풀어야죠. 그 방법밖에 없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 돈을 엄청 풀었지만 그 돈이 실물 경제로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은행들이 쌓아놓고 있다든가 기업들이 무리한 부채를 끌어오는 식으로 해서 자산시장에 거품만 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풀어도 나가서 소비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생계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8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한시적인 것이지만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그러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자영업자도 80%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옛날처럼 그냥 막연하게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금융기관에만 유입됐고 실물 경제에는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푼 돈의 양은 많은데 사실 그것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일부 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고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되 그 돈이 내수시장에 흘러들어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주 시급합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15%인데 우리나라는 25%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7%도 안 되거든요. 임금 생활자들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들은 경제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행 변화나 경기 변동 같은 것에 민감하거든요. 아카데미상을 탄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에서 그런 현실을 날카롭게 그리기도 했죠. 자영업이란 게 대만 카스트라, 치킨집 이런 거 하다가 한두 번 잘못되면 완전히 극빈층으로 전락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정부 대책을 보면 소액의 재난지원금만 주는 방식이잖아요. 하다못해 시장주의의 원조라고 하는 영국에서조차 자영업자들도 임금생활자처럼 80%까지 정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소득 이하를 버는 분들 얘기지만요. 우리나라도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은 유난히 식당이나 술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방역을 돕기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생계에 점점 압박이 오면 가게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도 커지고 방역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게 방역정책의 일부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해온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어떤 기술들은 그렇겠죠. 특히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일하는 방법들을 더욱 발전하고 상용화 또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이 각 기업에서 어떻게 현실화될지, 언제쯤 본격적으로 가시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좋은 점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개편 등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흐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사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배달, 택배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이전에는 떠올리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으니까요. 배달이나 택배뿐만 아니라 의료나 보육, 요양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다못해 식료품점,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분들까지도요. 영국 같은 데서는 의료나 먹거리, 교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핵심 인력이라 해서 키워커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필수 직원, 에센셜 인플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더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는 식으로 사회가 운영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려면 더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에 따라 임금 구조나 노동시장 구조도 변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돈 많이 받는 직업을 중요하게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낮춰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다음엔 정말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될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가사노동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죠. 먹거리와 건강을 챙기는 일이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가사노동의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네, 다음은 최재분 교수님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포노사피엔스에 포함되기는 어려울까요? 애를 쓰면 배울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저한테 그 흐름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합법화되면 택시기사들이 실직을 할 테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 국가가 규제하고 천천히 도입되도록 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고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니 확연히 드러나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 식당 중에 배달 메뉴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배달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적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그런 거 안 해 하는 분들은 진짜 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응력을 점차 높이는 게 앞으로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데 필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속 배우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계속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세금을 잘 모아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문명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야 하는 거죠. 서로 상생의 체계를 갖추는 게 앞으로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이 대부분 디지털 문명에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196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봤더니 $80더군요. 아프리카 우간다와 당시에 똑같이 출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보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환갑이 된 이분들이 60년 만에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제조 강국으로 올려놨고 국민소득 $30,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 인류 100년 역사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기적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60대는 보호하고 지키는 데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엄청난 도전으로 점철된 분들이란 겁니다. 이런 분들이 디지털 문명, 스마트폰 생활, 이거 하나 적응 못할 리가 있을까요? 저는 마음의 문을 닫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애들한테 배워야 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배운다고 또 잘 쓸 수도 없고 자꾸 물어봐야 하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 그래서 난 안 배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나서서 바꿔야지요. 더구나 40억 이상의 인류가 동참하는 새로운 문명이라면 고집을 버리고 이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마음의 표준만 바꿔준다면 저는 금세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표준을 바꾸는 일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다음은 강의를 정말 재밌게 하시는 김경일 교수님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이네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19 이후 신인류의 심리 상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슈퍼파워 혹은 야수자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심리학자로서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좀 더 밀착감 있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회,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을 두고 만족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워커홀릭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IMF 외환위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국민소득이 $20,000까지 간다고 했었죠. 하루는 병사 친구가 $20,000가 되면 뭐가 좋아요? 하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30,000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40,000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100,000가 되면요? 무한 욕망 추구, 이건 안 된다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무한 욕망을 추구하느냐 하면요. 만족감이라는 기제가 뇌에서 거의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만족을 하면 멈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만족감인 거죠. 그런데요. 배부르면 못 먹는 것처럼요. 포만중추라고 하는 뇌와 수체에 있는 특정 부분이 망가지면 실제로 창자나 위장에 큰 무리가 갈 때까지 계속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안전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심리적 안전장치, 그 브레이크가 바로 만족인데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현대사회의 선진국 대부분이 만족감이 너무 발달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하면서 끝없는 만족감의 사이클을 돌았어요. 그러다 이번 사태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1000번을 저어서 달고나 커피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라이크가 생긴 거예요. 그게 진짜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진짜 행복이고요. 정말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회적으로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켜가는 사회나 문화에서는 더 적은 걸 가지고 공존하면서도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석학들의 대화를 통해서 생태적 삶으로 가야 한다. 무한 욕망 추구가 자본주의의 근간이란 앞으로 이런 위기는 더 자주 올 것이다. 이런 경고를 많이 들었는데요. 김경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도 우리 기업도 이미 인간의 무한 욕망 추구를 부추겨서는 지탱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죠. 무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한정없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 나타날 걸 깨달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적정한 삶, 적정 기술 같은 거군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적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명과 국가, 개인만이 다른 문명 또는 다른 문화와 공존할 수 있겠죠. 공존력을 갖춰야 가장 안전한 개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국가나 문화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크게 당하고 역으로 침략받을 가능성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경쟁력이자 무기가 바로 공존력이고 적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정말로 잘 읽혀지면서 내용도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그 사람이 고수다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역시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수님들이셔서 그런지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적절한 예시와 친절한 문장들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련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읽다 보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내게는 좀 불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으신 책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정말 코로나19 사태를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쉽게 이해하고 앞으로 내 삶을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보겠다라는 것도 잘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일독을 좀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